돌봄을 한 4년 정도 했고요. 지금 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무원들이 이제 4년 되면 발령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앞 시간이 제 강의 원래 제가 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또 시에서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가지고 자료 만들고 또 뭐 하다가 지금 그러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작년에도 불러주셨고 해서 일찍 와서 듣고 좋은 의견을 귀담아 듣고 가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일들을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장애인과 관련된 통합돌봄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분들은 이걸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업무를 처음 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게 과연 돌봄이 무엇일까 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공무원이지만 기존에는 계속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돌봄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 돌봄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고민들의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정의가. 사회보장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되어 있고 사회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로 돌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를 보면 통합지원에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돌봄이 앞에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였다가 지금 이 법에 와서는 돌봄이 전체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금은 이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돌봄이 무엇이냐? 제가 이 업무를 했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소리가 네가 통합돌봄을 하는데 그럼 네가 애들 보고 다 보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돌봄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게 이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실질적으로 쓰이는 돌봄의 정의는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 사회 전체 영역에서 각 개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진구 기장군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들을 보면 다 돌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돌봄과 이 돌봄도 같은 것인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봄은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양육과 어떤 생명과 직결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돌봄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돌봄은 성인 등을 대상으로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돌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같은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돌봄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복지부에서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갈라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봄은 이러한 배경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매우 심각하죠. 인구구조, 사회구조의 변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돌봄을 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사회적으로는 국가 지속성의 확보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곧 2031년인가 되면 이제 그 적립금마저 다 고갈되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체제로 계속 갔다가는 이 사회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사전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이 국가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라는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에 드는 질문이 좋아 돌봄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보통 외부에서 생각하시기에 통합돌봄을 한다 하니까 무언가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서비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연계해서 개인의 필요한 욕구에 맞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 가셔서 아시겠지만 수급자 신청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필요해 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가셔서 나 힘들어 도와줘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럼 동사무소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어떤 게 힘드세요? 소득이 없으세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연기하고 거의 그대로 끝나고 한두 가지 서비스들을 연기하고 보통 끝내게 되죠. 민원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입니다. 근데 종합돌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종합돌봄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와서 그렇게 욕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욕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전조사의 절차를 거치고 종합판정의 절차를 거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소득이 없으면 소득 지원을 하는 기초소득장을 신청을 해드리고 그 외에 혹시 돌봄이 필요한지 아닌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선제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한 어떤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 통합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부군과 읍면동에 계시는 담당자입니다. 아까 김종목 원장님께서도 사회복지 공무원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전체 우리 시 205개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목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돌봄의 주체가 바로 부군과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도 전국 7대 특화경시 중에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 노인과 바다라는 고명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들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노인 비율이 높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장기요양 등급 인정 비율은 낮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우리 전체에 맞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다만 16개 구군마다 또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곳은 영도구입니다. 약 33% 되고요.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강서구입니다. 15% 됩니다. 그러면 구군마다 또 달라지겠죠. 또 구군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릅니다. 지금 나중에 의료 연계가 나오겠지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사상구 없습니다. 또 있는 부분도 사하구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적인 자원도 차이가 나고요. 각 부분마다 자원의 차이, 대상자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서 또 따로 계획을 자기 부분에 맞는 계획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읍면동으로 하면 또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해운대구의 우동과 반여동이 똑같은 계획이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돌봄의 주체는 부군과 읍면동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에서도 계속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 부군 담당자에 대한 이런 교육, 또 부군 담당자와는 저희가 2주 단위로 줌을 통해서 계속 대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군과 읍면동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가장 밑바탕이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자료를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노인위주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기존까지는 이 통합돌봄 실험 사업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의 작은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지자체의 준비사항은 지역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전담조직과 인력 구성, 보건소의 통합지원 업무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위해서 제가 아까 2주마다 격주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격주회의 할 때마다 야, 니네도 했어 안 했어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계획은 아직 수립을 아직 하지는 않은 단계고요. 내년 3월에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행 전에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통합지원협의체는 현재 6구에서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담조직은 현재 6개 구에서 있고 사상구는 과가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5개 구는 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도구도 내년에 1월 1일자로 과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구들에서도 최소 팀 이상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제 전담 인력 지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과연 그럼 뭘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입니다. 원래 자체 조례가 있었습니다. 23년 4월 법 시행 전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있었고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부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올해 1월 1일자로 돌봄
복지팀을 만들어서 현재 저랑 한 사람 더가 지금 2명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같으면 제가 머리카락 한 5개 뽑아가지고 분신술이라도 쓰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저희도 시에서도 좀 더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팀 12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천도 지금은 과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서울과 광주는 이미 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의 어떤 필요성을 계속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16개 구군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BDI와 연계해서 사전 기반 조성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과 금정구에서 우리 민들레 돌봄위원 원장님 오셨는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방문의료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 금정구와 나머지 14개 구군을 연계한 멘토 멘티를 해서 구군 간의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선 함께 돌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체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던 걸 23년에 16개 구군까지 확대해서 현재 태어난자 안심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원 대상도 23년에는 수급자만 비용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였고요. 가사, 식사, 돌봄 활동과 이 3가지 사업에서 현재는 이제 6개 태어난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생애말기 안심돌봄까지 6개 필수 사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민간협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직이지만 여기 와서 이제 의료와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하고 있고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장애인 영역이 들어오니까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까지도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계속 물리치료사협회, 무슨 협회 계속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도움들이 연결이 되어야 우리 시의 돌봄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그 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재택의료센터의 확대입니다. 예,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서 사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의료와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했었지만 그 선도사업이 2022년에 종료가 되고, 그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목이 됐던 게 보건의료와의 연계가 미흡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시범사업을 하고 24년 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건의료가 명백하게 이제 이 연계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결국은 기초지자체와 이 의료기관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걸 서비스를 대상자한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이제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초에 4개였던 게 다행히 10개로 늘었고, 현재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관을 복지부에서 공모 중에 있고, 지금 제가 구분을 통해서 파악하건데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16개의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군마다 의료기관이 의원이 한 군데, 한의원이 한 군데 이렇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구군과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뭐가 있었는데 아마 날라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군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까 구군과 읍면동의 체질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앞에 말씀드린 돌봄이 무엇인가라고 이해를 해서 제 나름의 틀을 정립하기까지가 거의 1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 보고할 때 너무 힘듭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이런 분은 처음 보시는 단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큰 숙제이고, 똑같이 구군과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이걸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속 하드 트레이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이고 또 모여서 이야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초빙교육, 연계교육,
뭐 제가 또 자체 교육도 하고 해서 올해 한 25번 정도는 교육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별도로 11호 예산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년 초부터 또다시 읍면동과 부근, 내년 1월 1일자 되면 또 가시는 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분들 모셔놓고 처음부터 이게 돌봄이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교육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례는 지금 이제 다행히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법에는 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신호마다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요거는 아마 12월 1월에 거쳐서 이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계획을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영역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얼마 전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료 쪽에 관련된 분들을 몇 분을 이제 해서 통합지원협의체에 완성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있답니다. 왜 나는 연락을 안 주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냥 협력관계는 매우 좋은데 통합지원협의체까지 하려면 과연 몇 명을 구성해야 될지 또 이 숙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위생사협회, 치기공사협회, 의사회, 약사회 등등등 계속 다니면서 만날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왜 우리는 안 만나주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똑같이 릴레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제가 다니면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의 방향을 이해시키고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무협의체가 또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건 이제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좀 꾸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근의 역량을 계속 강화할 거고요. 현재 지난 월요일에 8개 부근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현재 부근의 추진사항, 그 다음에 지역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실험계획서에는 이런 방향과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된다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월요일에 8개 부근, 올해 6개 부근, 오늘 저는 못 갔습니다만 6개 부에서 컨설팅을 했고 이 컨설팅을 내년 1월 그 다음에 법 시행되기 전, 법 시행된 후 계속 조금 추진하면서 부근의 어떤 추진사항을 조금 지원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회에서도 예결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14개 부근에 국비 3억씩 내려와서요. 지방비 3억에서 14개 부근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6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왜 14개냐? 이거 문제가 됩니다. 우리 16개 부근인데 기장과 강서는 재정자립도가 상위 20%에 속해서 기재부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국회에서 이 상위 20%에 속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복지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증액으로 통과시켰고 현재 예결위에서 계속 심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 자체의 사업을 했던 부산학교 돌봄 사업의 예산은 28억 6천이었습니다. 내년에 1월에서 3월까지는 12사업을 하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 예산이 약 90몇 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배에서 4배 가까운 금액이 예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부산학교 돌봄 사업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다른 연타의 사업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4월부터는 추진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 의료 돌봄 통합 체험을 죄송합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한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모형을 제가 들은 게 이번 달 초입니다. 그만큼 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사실 법상에는 법제 2조의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등등등등 노인 장애인 등 돼 있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해라 라고 내용이
이제 시청 담당자인, 시 담당자인 저한테 전달된 건 올해 이번 달 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저도 모르게 한숨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옆에 보시면 노인대상 시범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는 이제 지체 뇌경변 심한 장애인만 우선 사업 대상이 됩니다. 25년 7월부터 광주의 서구 북구, 대전의 대덕 구성구 4개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이제 광주 북구 팀장님하고 자주 봐가지고 이제 친해져갖고 종종 연락을 하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사업 어떻게 되고 있냐? 하나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준비가 전혀 안 됩니다. 이걸 하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건보공단은 원래 장기형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이 통합 판정 절차를 그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조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 사업에.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기들은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범사업 기관들에서는 사업 자체가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입니다. 그럼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할 거냐? 발달장애인은 통합돌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발달장애인 중증돌봄 등 중증장애인 발달돌봄 등 그쪽 시스템으로 계속 하게끔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복합적인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분절된 서비스와 의료건강 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연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 원칙은 장애인 통합지원체계 마련, 돌봄관계망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과 이런 것들은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대상자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쇠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가보시면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이게 아까 밑에 보시면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월부터 시행하는 본 사업의 주 대상자는 이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타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이거 하려면 계획서 수립해서 복지부로 올려서 복지부에서 우리는 이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라고 또 협의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광주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제주나 저희시나 자체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자체 사업들을 다 보면 거기는 크게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병원안심 병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병원안심 병행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꼭 장애인은 대상이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장애가 있으시면 물론 이게 전동휠체어 이런 거는 저희가 차량에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용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하지 않으신 장애인들, 레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신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어떤 지자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이웃관계인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신청 대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수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행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이게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고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지침이 개정될 때 다른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인분들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전조사를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8가지 항목으로 사전조사를 하는데 65세 미만 장애인분들, 아까 우선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의료적인 욕구, 돌봄의 욕구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조사 없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판정조사를 의뢰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매우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신청 사례별 업무 절차. 기존 서비스만을 신청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활동 지원을 예를 들어 신청한다. 그럼 그건 장애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이 통합돌봄, 예를 들어 우리 시에 병원안심 병행 서비스를 장애인분이 신청하신다. 그럼 이제 이건 통합돌봄 담당부서에서 하고 2개 다 신청한다.
각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통합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혼선이 더욱더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제 종합환경조사입니다. 이건 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사, 세 번째 동그라미의 조사 수행 주체를 보면. 그래서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그 조사 서식을 가지고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군구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에서는 그 전송된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이 장애인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네 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통합지원회의랍니다. 구분해서 이제 뭐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조사를 수행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등등과 같이 이 대상자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이건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 사람한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어떤 욕구가 완결되었다든지 또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든지 또는 전출하였다든지 또는 사망하였다든지 하게 되면 종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교표입니다. 기존 왼쪽이 원래 하고 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새롭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지원의 비교입니다. 여기 노인에 보면 우선 대상자 제일 아래가 65세 장애인이 노인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노인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조사 이후에 통합반영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 지체 내병변 심한 장애인은 따로 사전조사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이제 종합판정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읍면동에서 수립합니다. 읍면동에서 수립해서 구군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분들은 계획도 구군에서 수립, 통합지원회의도 구군에서, 모든 걸 구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229개 지자체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구군의 역할로 하고 있으니, 그럼 과연 이걸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왔는데 장애인이시네요? 그럼 구청이세요. 노인이시네요? 동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창구의 일원화 측면에서도 매우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갑론을 봐, 내부적으로는 복지부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지금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선이 많습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 4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워낙에 그 개개인별의 특수성이 다양하고 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고유한 장애인의 영역에서 별도로 개발하고 만들고 체계를 갖춘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고 통합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고 나니까 과연 지금 읍면동, 구군, 광역 이런 곳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게 매우 고민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또 이게 65세 미만 장애인은 지체 내병변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할까 하는 의문도 반대로 들고 있습니다. 시행이 사실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는 사실 딱히 큰 답을 줄 것 같지는 않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법이 시행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이 장애인과 관련된 통합돌봄은 혼선을 좀 겪지 않을까라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숙제일 것 같고, 저도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의견을 듣도록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